총각과 도망친 과부. 옛날에 냇가를 사이에 두고 아래 위로 나뉘어진 두 마을이 있었습니다. 두 마을은 같은 냇가에서 빨래를 하며 지내는 터라 마치 한 마을 사람처럼 친하게 지내었지요. 그런데 그 빨래터가 여름 밤에는 목욕탕으로 변하는데 두 마을이 의논하여 남자가 목욕하는 날과 여자가 목욕하는 날을 따로 정해두고 있었습니다. 여자가 목욕하는 날이면 남자라면 냇가 근처에도 얼씬도 못하였지요. 멋모르고 근처를 서성거렸다가는 멍석마리를 시켜 마을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윗마을에는 늦도록 장가를 못 간 총각이 살고 있었고 아랫마을에는 딸아이를 키우는 젊은 과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노총각은 밥을 굶을 정도는 아니었으나 우락부락하게 생겨 장가를 못 가고 있었지요. 과부는 천성이 고와 딸 하나를 데리고 시부모를 봉양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무를 하러 가다가 우연히 냇가에서 빨래를 하고 있는 과부를 본 총각은 아름다운 과부의 모습에 가슴이 두근두근 하였지요.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가 아닌가? 그때부터 노총각은 과부 얼굴만 떠오르는 상사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총각은 과부를 아내로 삼고 싶어 미칠 지경이었지요. 당시만 해도 총각과 과부가 결혼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답니다. 그러다 문득 어릴 적 할머니에게 들은 선녀와 나무꾼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옳지, 그렇게 하면 되겠군. 그 뒤 여자들이 목욕하는 날이 왔지요. 총각은 미리 나가 나무 뒤에 숨어서 여자들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한 무리의 여자들이 수다를 떨며 물속으로 들어갔지요. 총각이 눈여겨봐둔 과부의 옷을 슬그머니 가져갔습니다. 목욕을 마친 여인들이 하나 둘씩 옷을 찾아 입고 집으로 돌아갔지요. 과부는 잃어버린 옷을 찾아 두리번 거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나, 내 옷이 어디 갔지? 누가 감췄을 것이라고는 생각지도 못하였지요. 그런데 바로 그때 어둠 속에서 총각이 슬그머니 과부 앞으로 나타났습니다. 거기 누구시오? 과부가 놀라 주저앉고 말았지요. 놀라지 마시오. 나는 윗마을에 사는 총각이요. 왜 이러십니까? 제 옷을 돌려주십시오. 저는 오래전부터 당신을 지켜봐왔습니다. 내 마음을 받아주면 안 되겠습니까? 총각은 민망해하는 과부에게서 시선을 떼며 비스듬히 돌아섰지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얼른 제 옷을 주십시오. 내 마음을 받아주기 전까지는 절대로 줄 수 없습니다. 알았으니 일단 옷부터 주셔요. 과부는 진짜 나쁜 마음이 있었다면 자기를 가만두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 총각의 말을 진실로 받아들이게 되었지요. 옷을 입은 과부는 총각에게 자신은 이미 아이가 있고 더군다나 시부모를 모시고 사는 처지라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총각은 막무가내였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이 나무 아래에서 만나면 안 될까요? 총각이 어찌나 적극적으로 나서는지 과부로선 더 이상 피할 길이 없었지요. 할 수 없이 과부는 총각을 만나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 뒤로 두 사람은 사흘이 멀다 하고 냇가 나무 밑에서 만나 사랑을 나누었지요. 두 사람이 가까워질수록 과부는 불안감이 더 커져만 갔습니다.
저 불안하여 못 살겠습니다. 만약 누가 눈치채기라도 하면 어쩌지요? 과부는 두려운 마음을 내보내었지요. 두 사람의 일을 마을 사람들이 알게 되면 멍석마리를 피할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멀리 도망가서 삽시다. 내 당신과 아이를 호강까지는 못 시켜도 끼니 걱정은 하지 않게 할 자신이 있습니다. 과부는 이미 총각 없이는 못 살 만큼 정이 들어버려서 함께 도망치자는데 마다할 이유가 없었지요. 그렇게 미리 준비를 한 다음 두 사람은 도주할 날짜를 정하고 나무 밑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두 사람이 나무 밑에서 만나 떠나려고 하는데 하필 잠이 깬 아이가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지요. 그렇게 두 사람의 야반 도주가 마을 사람들에게 들키고 말았습니다. 다급해진 두 사람은 짐을 내팽개치고 겨우 아이만 건사한 채 무사히 마을을 빠져나갔지요. 다음날 양쪽 마을이 시끌벅적해졌습니다. 그날 이후 총각과 과부가 만나 사랑을 나누었던 나무를 바람나무라 부르게 되었지요. 그리고 과부들은 그 근처에 얼씬도 못하게 하였다고 합니다. 주모가 만든 탁주. 조선 광해군 때 일입니다. 지금의 제주도 한경면 신창리 마을 어귀에 자그마한 술집이 문을 열었지요. 이 술집 주인인 주모는 50살쯤 되어 보이는 여인이었습니다. 기품 있고 인심이 좋아 술집에는 많은 손님들이 찾아들었지요. 섬 사람들뿐 아니라 육지에서도 소문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주모를 존경하며 어머니처럼 믿고 따랐지요. 마을에서 어려운 일이 생기면 발 벗고 나서 도와주고 마을 사람들과 기쁨과 슬픔을 함께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모에 대해서는 알려진 것이 전혀 없었지요. 과거에 무슨 일을 했고 고향은 어디인지 심지어 이름조차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주모는 마을 사람들과 어울릴 때는 웃고 떠들었지만 혼자 있을 때에는 얼굴 빛이 몹시 어두웠습니다. 무슨 근심이 있는지 육지 쪽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기도 하였지요. 이 술집에서 파는 술은 다른 술집들과는 달리 희뿌옇고 탁했습니다. 마치 쌀뜨물 같았지요. 그 당시 제주도에는 막걸리라는 이름조차 없었고 청주라고 부르는 맑은 술을 주로 마셨습니다. 그런데 주모가 파는 술인 막걸리, 즉 탁주를 한번 맛본 사람들은 단골이 되어 열심히 술집을 드나들었지요. 탁주가 값이 아주 싼 데다가 맛이 좋아서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에 바다 저편에서 해가 솟아오를 때 까치 한 마리가 날아와 술집 처마 끝에 앉아 시끄럽게 울어대었지요. 주모는 까치의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제주도에는 까치가 살지 않는다던데 웬 까치지? 주모는 까치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러자 까치는 더욱 신이 나서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까치가 울면 반가운 손님이 온다던데 그런 일이 생기려나? 그러나 주모는 이내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가족이 죽고 집안이 망한 나에게 기쁜 소식이 있을 리가 있나? 주모는 까치를 올려다보며 혼자 중얼중얼 거렸지요. 그때 단골 손님인 어부한 사람이 헐레벌떡 뛰어오며 외쳤습니다. 주모,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주모, 아니 부인, 제가 아니라 부인에게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육지에서 부인을 모시러 왔어요. 나를 모시러 왔다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혹 금부도사가 나를 죽이러 오지 않았나요? 금부도사도 왔고요. 한양에서 사신들이 왔습니다. 빨리 바닷가로 가보세요. 주모는 김서방을 따라 나서려다가 그 자리에 그만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병졸들을 거느린 금부도사 일행이 들이닥친 것이지요. 금부도사는 주모에게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연흥부원군 김제남 대감의 부인 노씨 부인은 들으시오. 나라에서는 광해군이 물러나고 새로운 임금이 즉위하셨소. 대비마마께서는 노씨 부인을 모셔오라 하셨으니 어서 준비를 하시오. 주모가 아닌 노씨 부인은 금부도사가 전하는 말을 듣고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어찌 이런 일이? 노씨 부인은 말을 잇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렸지요. 노씨 부인은 임목 대비의 어머니이자 좌의정이었던 김제남 대감의 부인이었습니다. 김제남은 폭정을 하는 광해군에게 역적으로 몰려 처형당하고 말았지요. 일가 친척들도 사형을 당했고 여자들은 노비 신분으로 떨어졌습니다. 노씨 부인은 역적의 부인이라고 유배령이 내렸지요. 그래서 멀리 제주도로 와서 10년 동안 귀양살이를 했던 것입니다. 노씨 부인은 평생 제주도에서 살다가 죽을 줄 알았지요. 그런데 뜻밖에도 인조 반정이 일어나 유배형에서 풀려나게 된 것입니다. 노씨 부인의 일로 제주도는 발칵 뒤집혔지요. 자그만 술집 주모가 임목 대비의 어머니이자 좌의정 대감의 부인이었다니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술집 처마 끝에 우는 까치를 보고 수군수군 거렸지요. 저게 무슨 새지? 처음 보는 새네. 우리 제주도에는 살지 않는 새야. 저 새가 어떻게 여기까지 날아왔지? 혹 한양에서 온 사신 일행에 묻혀오지 않았을까? 그럴 수도 있겠군. 뱃사공에게 가서 물어보자고. 마을 사람들은 바닷가로 몰려가서 사신 일행을 태워온 뱃사공을 만났습니다. 이봐요. 혹 머리와 등이 시커멓고 까악까악 시끄럽게 우는 새를 배회에 태워오지 않았소? 아, 까치요. 해남에서 배를 출발시킬 때 어디선가 날아와 돛대 위에 앉았지요. 뱃사공이 신나게 이야기를 할 때 사신 한 사람이 다가왔습니다. 사신은 뱃사공의 말을 듣고는 이렇게 끼어들었지요. 까치는 보통 새가 아니라 하늘의 명을 받드는 영물이라 합니다. 기쁜 소식을 우리보다 먼저 전하려고 해남에서 이곳 제주까지 함께 배를 타고 왔다가 우리보다 앞서 노씨 부인에게 갔던 모양입니다. 다음날 노씨 부인은 사신 일행과 함께 배를 타고 제주도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배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손을 흔들어 주었지요. 그 뒤 제주도 사람들은 노씨 부인을 어머니처럼 존경하고 사모하는 마음에 그녀가 팔던 탁주를 모주라고 부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어머니 술이라는 뜻이지요. 한편 임목 대비의 어머니인 노씨 부인이 팔던 탁주를 대비의 어머니가 만든 술이라고 처음에는 대비 모주라고 부르다가 그냥 모주라 불렀다는 이야기도 있답니다. 지금도 제주도에서는 탁주인 막걸리를 모주라 부른다고 합니다. 은하수의 전설. 아주 오랜 옛날 일본의 어느 마을에 하인을 여럿 두고 사는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아름다운 딸 셋이 있었는데
그중 막내딸이 가장 예뻤지요. 어느 날 부잣집의 하녀가 물을 길러 우물에 갔는데 갑자기 쿵 하는 소리가 나더니 커다란 구렁이 한 마리가 나타났습니다. 하녀는 깜짝 놀라 물동이를 떨어뜨리며 주저앉고 말았지요. 구렁이는 하녀에게로 스르륵 다가왔고 하녀는 이제 죽었구나 생각하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러나 구렁이는 하녀에게 편지 한 통을 떨어뜨리더니 그냥 사라져 버렸지요. 하녀는 하도 이상하여 그 편지를 급히 부자에게로 가져갔습니다. 부자는 황급히 편지를 뜯어 보았지요. 그 편지에는 이런 글이 쓰여 있었습니다. 너희 세 딸 중 한 명을 나에게 보내라. 만약 이 말을 지키지 않으면 너와 너희 가족 모두가 죽음을 당할 것이다. 부자는 너무나 놀라 어찌할 바를 몰랐지요. 그래서 가족들을 모두 불러놓고 구렁이의 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이 일을 어찌하면 좋겠느냐? 이에 큰딸과 둘째 딸은 절대 갈 수 없다며 펄쩍 뛰었지요. 시선이 막내에게로 향하자 막내가 입술을 질끈 깨물며 말했습니다. 제가 가겠어요. 우리 가족 모두가 죽을 수는 없잖아요. 부자는 가장 사랑하는 막내딸이 간다고 하니 더욱 가슴이 아프고 슬펐지만 가족 모두를 위하여 붙잡을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리하여 막내딸은 구렁이가 산다는 우물가로 갔습니다. 그러자 정말로 커다란 구렁이가 나타났지요. 구렁이는 꼬리에 칼 한 자루를 쥐고 있었습니다. 그 칼 자루를 막내딸 앞에 내놓으며 사람이 하는 말을 하기 시작하였지요. 와줘서 고맙소. 아무 소리 말고 이 칼로 내 머리를 단칼에 내려치시오. 막내딸은 구렁이에게 잡아먹힐 줄로만 알고 왔는데 갑자기 자기를 단칼에 내리치라니요. 막내딸은 구렁이가 시키는 대로 단칼에 구렁이의 목을 내리쳤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펑 하는 소리와 함께 흰 연기가 마구 피어올랐지요. 그러더니 구렁이는 온데간데 없고 멋진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사실 난 하늘나라의 신의 아들인데 잠깐 실수로 죄를 짓는 바람에 구렁이가 되었습니다. 당신이 나의 은인이 되었으니 나와 결혼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여 막내딸은 이 남자와 결혼을 하였고 행복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막내딸에게 아주 잘 대해 주었으며 집에는 온갖 보물과 먹을 것들이 넘쳐나게 되었지요. 그런데 집 한 구석에 괴짝이 하나 있었는데 남편은 막내딸에게 그것을 절대 열어보면 안 된다고 신신당부를 하였습니다. 막내딸은 그 괴짝에 관심도 두지 않고 지내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잠깐 하늘나라에 다녀오겠다며 집을 나섰습니다. 전에도 말했듯 절대 괴짝을 열어봐선 안 돼요. 내가 혹시 돌아오지 않거든 서쪽으로 가서 호리병을 가진 여자에게 도움을 청하시오. 남편은 이런 말을 남기고 하늘로 올라갔지요. 남편 없이 시간을 보내고 있던 막내딸은 오랜만에 친정집에 연락도 하고 언니들을 집에 초대하였습니다. 죽은 줄만 알았던 막내딸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들은 가족들은 모두 기뻐하였고 언니들은 막내딸이 집에 놀러 오게 되었습니다. 언니들은 막내딸이 생각과는 달리 너무 잘 살고 있는 모습에 질투심이 부글부글 끓어올랐지요. 근데
저 괴짝 안에는 뭐가 들었기에 저렇게 꼭꼭 잠궈놨어? 그건 나도 몰라. 남편이 절대 열어보면 안 된다고 했어. 언니들은 그 속에 뭔가 보물이 들어있을 거라며 막내딸이 말리는데도 불구하고 그만 괴짝을 열어보고야 말았습니다. 그러나 연기만 피어오를 뿐 괴짝 속에는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았지요. 그날 밤 꿈속에 남편이 나타나더니 내 그렇게 당부를 하였는데 결국 그 괴짝을 열어보고야 말았구려. 그 때문에 난 이제 육지로 갈 수 없게 되었소. 라고 말하는 게 아니겠어요? 막내딸은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정말 그 길로 남편은 돌아오지 않았지요. 막내딸은 남편이 떠나기 전 한 말을 떠올려 서쪽으로 길을 떠났습니다. 얼마 후 정말로 호리병을 가진 여인을 만날 수가 있었지요. 막내딸은 그 여인에게 하늘나라로 가게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러자 여인은 막내딸에게 호리병을 주었고 막내딸이 호리병을 감싸쥐자 몸이 붕 뜨더니 하늘로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여 막내딸은 하늘나라로 오게 되었지요. 막내딸은 길을 물어 드디어 그리운 남편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남편도 막내딸을 보고 매우 반가워하였으나 한편으로는 근심 어린 눈빛을 하고 있었지요. 잘 왔소. 그러나 이곳에선 신이 인간과 결혼하는 것이 허락되어 있지 않소. 당신이 발각되면 매우 위험하오. 마침 둘이 함께 있는 방에 남편의 아버지가 들어오려 했습니다. 남편은 황급히 막내딸을 베개로 변신시켜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지요. 그러나 아버지는 뭔가를 눈치챘는지 수시로 남편의 방을 들락날락 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갑자기 방으로 들어온 아버지에게 들키고 말았지요. 신은 인간과 결혼할 수 없으니 당장 육지로 돌아가거라. 그러자 남편은 눈물을 흘리며 진심으로 이 여인을 사랑하니 한 번만 허락해 달라고 애원하였습니다. 남편의 눈물에 감동했는지 아버지는 막내딸에게 자기가 낸 시험을 통과하면 그땐 허락해 주겠다고 말하였지요. 이렇게 하여 막내딸은 하늘나라의 신이 내는 시험을 통과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막내딸이 불안에 떨고 있을 때 남편이 비단으로 된 천을 주며 말하였지요. 이것만 있으면 무사히 시험을 통과할 수 있을 것이니 걱정 마시오. 첫 번째 시험은 하늘나라 외양간의 소 1000마리를 들판에 끌고 나가 먹이를 먹인 후 다시 외양간으로 데리고 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연약한 막내딸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었지요. 막내딸은 남편이 준 비단 천을 꺼내어 흔들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신기하게도 소들은 순한 양처럼 말을 잘 들었지요. 첫 번째 시험은 무사히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시험 역시 창고에 가득 쌓인 쌀 가마니를 10리나 떨어진 다른 창고로 옮기는 일이었습니다. 이번에도 막내딸은 비단 전을 흔들었지요. 그랬더니 수백 개의 쌀 가마니들이 마술처럼 공중에 붕 떠서 하늘을 날아 다른 창고에 차곡차곡 쌓였습니다. 마지막 시험은 더욱 어려운 것으로 지네처럼 생긴 괴물들이 우글거리는 방을 통과하는 것이었습니다. 막내딸은 두 눈을 질끈 감고 방으로 들어갔지요. 그랬더니 지네떼들이 징그럽게 막내딸의 몸을 타고 기어오르는 것이 아니겠어요?
막내딸은 소리를 지르며 비단천을 꺼내어 마구 흔들어 보았습니다. 그 순간 지네떼들이 순식간에 막내딸의 몸에서 떨어져 나갔고 막내딸이 지나갈 수 있도록 길까지 만들어 주었지요. 이렇게 하여 막내딸은 무사히 3가지 시험을 모두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막내딸과 남편은 기쁜 마음으로 아버지에게 달려갔지요. 그러나 아버지는 태도가 돌변했습니다. 정 너희들의 뜻이 그렇다면 1년에 한 번 만나는 것을 허락해 줄 수 있다. 2 사람은 어이가 없었지만 그래도 1년에 한 번이라도 만나고 싶은 마음에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하였습니다. 아버지는 그래도 안심이 안 되었는지 막내딸과 남편 사이에 참외를 하나 던졌지요. 그랬더니 2 사람 사이에 커다란 강이 생겨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밤하늘에 보이는 은하수랍니다. 막내딸과 남편은 지금도 1년 중 단 하루만 이 강에 생기는 다리를 통하여 서로 만난다고 합니다. 물에 떠내려온 새 봉우리. 고려 말 어느 해 여름 큰 장마가 내렸지요. 장대비는 하루도 거르지 않고 날마다 쏟아져 내렸습니다. 1주일째 장대비가 내리자 강물이 불어나 온 들판을 뒤덮고 마을까지 잠기게 되었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허겁지겁 대피를 하느라 야단이었지요. 모두 산으로 도망치자. 이대로 있다가는 우리 모두 물에 빠져 죽겠어. 마을 사람들은 늦게나마 서둘러 산으로 몸을 피하여 겨우 목숨을 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농가 밭은 모두 물에 잠기고 집안의 살림살이는 모두 떠내려가고 말았지요. 이게 무슨 날벼락인가? 그런데 바로 그때 산 봉우리 3개가 남한강 줄기를 따라 둥둥 떠내려오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그 산 봉우리는 원래 강원도 정선에 있던 산봉이었는데 홍수에 떠내려오다가 지금의 도담 산봉 자리에 우뚝 멈춰 서게 된 것입니다. 저 산 봉우리 좀 봐. 어떻게 저럴 수가? 이번 장마가 대단하긴 대단한가 봐요. 내 생전 이런 광경을 보긴 처음이네요. 산 위로 몸을 피해 있던 마을 사람들은 떠내려온 산봉을 보고 놀라 입을 다물 줄 몰랐지요. 며칠 뒤 불어난 물이 점차 빠지기 시작했지만 떠내려온 산봉은 그대로 강물 가운데 우뚝 서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슬픔도 있고 산봉을 보며 마을에 좋은 일이 생길 징조라며 좋아하였지요. 마을 사람들은 배를 타고 강 한가운데 있는 3개의 봉우리로 가보았습니다. 가까이 가서 보니 봉우리는 무척 아름다웠지요. 한편 정선 관리들은 홍수로 떠내려간 자기 마을의 산봉을 찾아 강 줄기를 따라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러다 드디어 단양 도담에서 산봉을 발견하게 되었지요. 저기 있다. 이곳 사람들이 우리 마을에서 떠내려온 산봉을 보며 즐거워하고 있는데 정선 관아 사람들은 곧장 단양 관아를 찾아갔습니다. 저 봉우리는 우리 정선 땅에 있던 봉우리였소. 그래서요? 사또는 눈을 껌뻑이며 되물었지요. 우리 땅에 있던 봉우리가 이곳으로 떠내려왔다고 해서 당신들의 봉우리가 될 수는 없겠지요? 아무튼 이제부터 단양에서 우리에게 땅세를 내야겠소. 뭐라고요? 땅세를 내라고요? 단양 사람들은 그럴 수 없다고 하고 싶었지만
그럴듯한 이유를 찾지 못하였습니다. 그럼 앞으로 정선 관아에 쌀 6섬을 세금으로 내시오. 그 뒤 단양에서는 해마다 정선 관아에 땅세를 내게 되었습니다. 단양 사람들은 억울해했지만 어쩔 수 없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수십 년간 세금을 내던 단양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여 의논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왜 정선 관아에 세금을 내야 합니까? 맞습니다. 우리가 정선에 있던 봉우리를 훔쳐온 것도 아니고 홍수에 저절로 떠내려온 것인데 세금을 내야 하다니요. 그때 옆에서 놀던 동네 아이들 중 한 명이 어른들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고 있었지요. 다음날 정선 관아에서 세금을 거두어 가는 관리가 어김없이 찾아왔습니다. 우리 선봉에 대한 세금을 거두러 왔소이다. 단양 사람들은 쌀 6섬을 세금으로 주려고 하였지요. 바로 그때 어제 어른들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고 있던 소년이 앞으로 나서며 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세금을 못 내겠습니다. 저 삼봉이 정선에서 이곳까지 떠내려온 건 우리 탓이 아닙니다. 그저 홍수로 인해 떠내려온 것이지요. 그런데 왜 우리가 정선 관아에 세금을 내야 합니까? 소년은 야무지게 따지고 들었지요. 뒤에서 소년의 말을 듣고 있던 마을 어른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맞장구 쳤습니다. 그러나 정선 관아에서 나온 사람들은 소년의 말을 무시하였지요. 어른들이 하는 일에 꼬마가 나서는 게 아니다. 정선 관리가 소년을 밀치고 지나가려고 하자 소년이 다시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당신들에게는 저 삼봉이 그렇게 소중합니까? 그야 당연하지. 저 삼봉은 우리 정선에서도 손꼽히는 가장 아름다운 봉우리 중의 하나였다. 좋습니다. 그람토로 정선으로 옮겨 가십시오. 뭐라고? 소년의 말을 듣고 당황한 정선 관리들은 식은 땀을 닦으며 헛기침을 하였지요. 단양에는 저 삼봉이 필요 없으니 도로 가져가십시오. 어린 소년의 당돌한 대답을 들은 정선 관리들은 더 이상 세금을 내라고 할 수 없었습니다. 어디 두고 보자. 정선 관리가 빈손으로 돌아가자 마을 사람들은 만세를 불렀지요. 그 뒤 정선 관리들은 2번 다시 단양에 삼봉의 땅세를 받으러 오지 못했습니다. 이 녀석 앞으로 큰 인물이 되겠어. 이 소년이 바로 훗날 이성계를 도와 조선을 세우는 데 큰 공을 세운 정도전이랍니다. 도담 삼봉은 세 봉우리로 되어 있는데 가운데 있는 것이 남봉, 남봉 왼쪽이 처봉, 남봉 오른쪽이 첩봉이라고 합니다. 남봉 중턱에 세워진 정자를 삼도정이라 부른다고 합니다. 정승이 될 아이. 옛날 어느 마을에 오씨 성을 가진 아이가 어머니와 단둘이 살고 있었습니다. 가난했던 아이의 집은 어머니가 바느질을 해주고 돈을 받아 먹고 살았지요. 그런데 얼마 전 어머니가 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아이는 약을 사고 싶었지만 돈이 없었지요. 그래서 생각 끝에 작은 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작은 아버지는 산 너머 마을에 살고 있었지요. 아이가 작은 아버지에게 돈을 받았을 때에는 이미 날이 저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얼른 집으로 가고 싶었지요. 아픈 어머니를 혼자 둘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이는 캄캄해진 산길을 걸었지요. 나무 뒤에서 귀신이 불쑥 튀어나올 것만 같았습니다. 아이는 주위를 두리번 거렸습니다.
귀신 같은 건 없어. 없고 말고. 산속에 사는 것 중 가장 무서운 건 산적이라고 했지. 설마 산적이 나 같은 어린아이를 죽이기야 하겠어? 아이는 서당에서 배운 걸 큰 소리로 외웠지요. 그랬더니 용기가 솟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나뭇잎이 부딪히는 소리가 요란하게 났습니다. 가진 것 다 내놔. 빨리 내놓지 않고 뭐래. 어느새 아이 주위에는 아저씨들이 여러 명 서 있었지요. 아저씨들의 손에는 칼들이 번쩍번쩍 빛나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다리에 힘이 쭉 빠졌지요. 제발 살려주세요. 살려줄 테니 가진 거 다 내놔. 앞에 서 있던 아저씨가 말했습니다. 말로만 듣던 산적을 만난 것이지요. 산적은 돈도 뺐지만 사람을 죽이기도 한답니다. 어쩌면 좋지? 틀림없이 날 죽이려고 할 텐데. 하지만 이 돈은 절대 줄 수 없어. 전 가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 같은 어린아이가 가진 게 뭐가 있겠어요? 아이의 몸에서는 땀이 줄줄 흘렀지요. 정말 가진 게 하나도 없어? 예, 친구 집에서 늦게까지 놀다 지금에야 집에 가는 것입니다. 산적들은 수근수근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진 게 없다는데? 당장 돈이 없으면 우리는 내일부터 굶어야 해. 산적이 아이에게 칼을 들이대며 또다시 물었습니다. 돈을 가지고 있으면 널 죽여버릴 것이야. 좋은 말 할 때 내놔. 정말 돈 같은 건 없습니다. 산적들이 아이의 옷을 뒤적뒤적 거렸습니다. 이건 돈이 아니고 뭐야? 거짓말을 하다니. 이 녀석을 나무에 묶어라. 산적들은 아이를 나무에 묶었지요. 아이는 살려달라고 애원을 했습니다. 병든 어머니께 약을 사드릴 돈입니다. 어림없지. 산적들은 아이를 어떻게 죽일지 의논하기 시작했습니다. 도와주세요. 사람 살려주세요. 하지만 깊은 산속이라 듣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았지요. 하늘의 달만 아이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깊은 산속에 아이 말고 산적 말고 또 누군가 있었지요. 바로 도깨비들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오늘 밤은 왜 이리 시끄럽지? 글쎄 말이야. 오랜만에 둘이서 신나게 놀려고 했더니 이 소리가 어디서 나는지 찾아가 보자. 두 도깨비는 소리가 나는 곳으로 찾아갔지요. 오정승 아니야? 오정승이라고? 누가? 저기 나무에 묶여있는 저 아이 말이야? 그래, 너 아직 모르고 있었니? 저 아이 이름이 오씨야. 앞으로 정승이 될 거란다. 그런데 왜 저러고 있지? 아이는 계속 살려달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렇게 소리를 질러도 소용없지. 이 산속에는 우리 말고 아무도 없단다. 산적들은 버럭 소리를 질렀지요. 산적들에게 잡혔나 봐. 죽이려나 본데. 어쩌지? 도깨비들은 서로 얼굴을 쳐다보았지요. 우리가 구해주자. 우리 둘이서? 도깨비 감투를 쓰면 우리 모습이 보이지 않을 거야. 산적들이 우리보다 많긴 하지만 방망이도 있으니 우리가 이길 수 있어. 좋아, 그럼 한번 해볼까? 도깨비들은 감투를 썼습니다. 감투는 머리에 쓰는 모자 같은 것이지요. 도깨비 감투를 쓰면 모습이 보이지 않는답니다. 감투를 쓴 도깨비들은 산적에게 다가갔지요. 그리고는 수염이 많이 난 산적의 머리를
세게 내리쳤습니다. 어떤 놈이야? 머리를 맞은 산적은 주위를 두리번거렸지요. 하지만 산적 말고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너 금방 날 쳤지? 뭐라고? 난 가만히 있었어. 다시 한번 도깨비가 수염이 많은 산적을 방망이로 때렸습니다. 왜 자꾸 때리는 거야? 도깨비에게 맞은 산적이 옆에 있는 산적의 얼굴을 때렸지요. 그렇게 해서 산적끼리 싸움이 났습니다. 서로 주먹으로 치고 발길질을 하였지요. 감투를 쓴 도깨비들도 방망이들로 산적들을 때렸습니다. 아이가 보기에는 산적들이 저희끼리 싸우는 것 같았지요. 빨리 도망을 가야 하는데 아이는 줄을 풀려고 몸을 비틀었습니다. 산적들은 저희끼리 싸우고 도깨비에게도 얻어맞았지요. 그러다 땅바닥에 쓰러져 버렸습니다. 그때 갑자기 아이를 묶고 있던 줄이 스르르 풀렸지요. 도깨비들이 풀어준 것이었습니다. 아이는 산적에게 뺏긴 돈을 찾아 집으로 달려갔지요. 우리가 오정승을 구해냈다. 도깨비들이 기뻐하였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이 사온 약을 먹고 금세 나았습니다. 몇 년 뒤 아이는 과거에 급제하게 되었지요. 도깨비가 말한 대로 백성들을 잘 다스리는 훌륭한 정승이 되었다고 합니다. 금강산의 신비한 마을. 옛날 어느 마을에 산 구경 다니기를 좋아하는 홍생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홍생은 올라가 보지 않은 산이 없을 정도로 산이라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났지요. 또 한 번 갔다 온 산이라면 산의 재리를 손바닥 들여다보듯 훤히 알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홍생은 금강산이 아주 아름답다는 소문을 들었지요. 홍생은 곧장 금강산으로 떠날 준비를 하고 길을 떠났습니다. 금강산에 찾아간 홍생은 먼저 내금강의 이곳 저곳을 두루 구경하였지요. 그리고는 어느 골짜기에 이르렀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머리 위에서 환하게 빛나던 해가 서쪽 하늘가에 걸려 있었지요. 날이 금방 저물겠는걸. 그런데 내가 서 있는 곳이 어디지? 너무 깊이 들어와 어딘지 모르겠네. 길을 잃어 발을 동동 구르고 있을 때 마침 삿갓을 쓴 한 남자가 홍생 앞을 지나갔습니다. 홍생은 얼른 그 남자를 쫓아가며 불렀지요. 제가 길을 잃었는데 혹 마을이 있는 곳을 아시면 가르쳐 주십시오. 마을이요? 이 깊은 산 중에 선비님이 어인일로 오셨는지는 모르겠소만 말로 설명해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럼 댁은 어디로 가시는 길입니까? 혹 마을로 가시는 길이라면 같이 갈 수 없겠습니까? 남자는 홍생의 아래 위를 천천히 훑어보며 말하였지요. 제가 사는 곳은 아주 먼 데 있소이다. 아무리 멀어도 괜찮습니다. 당신도 가는데 어찌 저라고 못 가겠습니까? 하지만 남자는 고개를 가로저었지요. 길이 생각보다 아주 험합니다. 보아하니 지쳐 얼마 못 갈 것 같은데. 홍생은 주먹을 불끈 쥐어 보였지요. 난 오기가 있는 사람이요. 게다가 산길 타는 일이라면 누구에게도 지지 않소. 댁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을 터이니 제발 좀 데려다 주오. 홍생의 간절한 부탁에 마지못해 허락하였지요. 같이 갑시다. 그런데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할 것이오. 날도 곧 저물 텐데 어서 서두릅시다. 남자는 가파른 길을 몇십 리나 올라갔다 내려갔다 했습니다. 홍생의 숨이 가빠졌지요.
많은 산을 다녀보았지만 이렇게까지 험한 산은 보지 못했습니다. 한참을 앞서가던 남자가 갑자기 걸음을 멈추며 홍생을 돌아다 보았습니다. 그리 힘도 진짜 길은 이제부터 시작인데. 예, 이제부터 시작이라고요? 자, 저기 모래 벌판을 보시오. 남자가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곳을 보니 알이 아주 고운 모래밭이 보였습니다. 이 모래는 너무 부드러워 조금만 서 있어도 무릎까지 파묻히고 맙니다. 내가 걷는 것처럼 발을 잽싸게 움직이면 빠지지 않으니 걱정 마시고 조심해서 따라오십시오. 남자는 발을 재빨리 움직이며 모래 벌판을 건너갔습니다. 홍생도 겨우겨우 건너갔지요. 여보시오, 여기서 잠깐 쉬었다 갑시다. 안 됩니다. 아직도 갈 길이 멉니다. 홍생은 힘든 발걸음을 부지런히 따라갔습니다. 산 허리를 돌아 얼마쯤 더 가니 길이 뚝 끊어져 있었지요. 아래를 굽어보니 천길 벼랑이고 맞은편 언덕까지는 한 길이 넘어 보였습니다. 다리가 달달 떨리고 가슴이 두근두근 하였지요. 여기를 뛰어넘어야 마을에 갈 수 있소. 한마디 말을 건넨 남자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 벼랑을 훌쩍 뛰어넘어 건너편 언덕으로 갔습니다. 난 못하겠소. 겁먹지 말고 힘껏 뛰어내리시오. 내가 잡아드리리다. 남자는 바위 틈에 발을 집어넣고 손을 내밀었습니다. 홍생은 도저히 엄두가 나지 않았지요. 계속되는 재촉에 하는 수 없이 눈을 질끈 감고 힘껏 뛰어내렸습니다. 그 정도면 잘 뛰어내리십니다. 눈을 떠보니 홍생은 그 남자의 품 안에 안겨 있었지요. 험하고 굽이진 산길을 몇 번이고 빙빙 돌고 오르내려 마침내 다다른 곳은 어느 마을의 입구였습니다. 홍생은 눈앞에 펼쳐진 마을의 모습을 보고 입을 다물 줄을 몰랐지요. 사방이 높고 낮은 아름다운 봉우리들로 둘러싸여 있었고 그 가운데에는 넓은 벌판이 있었습니다. 벌판 가운데를 가로질러 맑은 시냇물이 흐르고 그곳을 거슬러 올라가니 산 밑에 아담한 집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었지요. 기름진 농가 밭에는 온갖 곡식들이 풍성하게 자라고 아름다운 골짜기마다 배나무가 가득가득했습니다. 그 사이 마을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 험한 길을 지나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우리 마을에 처음 오신 귀한 손님이니 푹 쉬다 가십시오. 날마다 이 집 저 집에서 번갈아 가며 홍생을 초대했습니다. 홍생을 모셔간 집에서는 맛있는 음식을 차려놓고 흥겨운 잔치를 벌였지요. 마을 사람들의 극진한 대접을 받은 홍생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즐겁게 보냈습니다. 한 달이 남짓 되었을 때 홍생은 갑자기 집 생각이 떠올랐지요. 자신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을 가족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이젠 그만 돌아가야겠습니다. 제가 너무 오래 머물렀나 봅니다. 홍생은 처음 자기를 데려왔던 남자를 찾아가 말하였지요. 더 쉬었다 가시지 않고 왜 벌써 가십니까? 계속 있고 싶지만 가족들이 기다릴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럼 발에다 드리지요. 잠시만 기다리시오. 남자는 어디선가 대나무를 한 아름 베어왔습니다. 그러더니 아주 능숙한 솜씨로 대나무를 똑같은 크기로 자르고 쪼개고 다듬었지요. 얼마 후 대나무 돗자리 2개가 만들어졌습니다. 웬 돗자리요? 곧 알게 될 겁니다. 어서 나를 따라오시지요.
남자는 돗자리를 어깨에 짊어지고 마을을 나섰습니다. 이 길은 우리가 전에 왔던 길이 아니잖소. 아, 그 길은 올 수는 있어도 갈 수는 없는 길입니다. 어리둥절해하는 홍생을 보고 남자는 방긋 웃으며 말을 이었지요. 여기서 나가는 길이 따로 있는데 오직 한 곳뿐이라오. 마을을 벗어나 고개를 넘으니 그 아래 큰 너럭 바위가 있었습니다. 너럭 바위 위로 맑은 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지요. 바위는 얼마나 큰지 그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남자는 너럭 바위 위에 돗자리 2개를 폈습니다. 자, 돗자리에 등을 대고 누우시오. 홍생은 고개를 갸웃거리며 남자가 시키는 대로 돗자리 위에 누웠지요. 남자도 똑같이 돗자리 위에 누웠습니다. 돗자리는 너럭 바위를 타고 미끄러지듯 내려갔지요. 물결에 한들거리며 한참 동안이나 흘러내려갔습니다. 계곡의 경치는 너무나 아름다웠지요. 얼마 후 돗자리는 어느 골짜기에 가서 저절로 닿았습니다. 남자는 돗자리 2개를 말아 짊어지더니 말하였지요. 저 산 골짜기에 조그맣게 난 길이 보일 것입니다. 그 길을 따라 쭉 내려가면 산을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다음번에 그곳을 찾아갈 수 있을까요? 글쎄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 조심해서 가십시오. 남자는 계곡 바위를 훌쩍 넘어 사라지고 말았지요. 집으로 돌아온 홍생은 자신이 지내다 왔던 금강산 속 이상한 동네에 대해 입에 침이 마르도록 자랑했습니다. 이보시오. 산속에 그런 동네가 어디 있다고 그러시오? 내 말을 못 믿겠다면 나랑 그 마을에 가보면 어떻겠소? 많은 사람들이 홍생을 따라 금강산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홍생이 지내다 왔던 그 신비한 마을은 영영 찾지 못하였지요. 훗날 사람들은 홍생이 다녀왔던 마을에 배나무가 많다 하여 이화동이라 불렀다고 합니다. 토끼와 개미. 옛날, 아주 오랜 옛날, 개미는 자기 힘으로 먹을 것을 얻는 게 귀찮았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토끼 등에 착 달라붙어 피를 빨아먹으며 하루하루를 살았지요. 토끼의 털은 겨울에는 따스해서 좋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름에는 시원해서 좋았지요. 반면에 토끼는 쉬지 않고 깡충깡충 뛰어다녔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 괘씸한 개미를 내 등에서 떼어놓을 수 있을까? 토끼는 날마다 이 생각뿐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토끼는 2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개미야, 오늘은 한 번도 먹어보지 못한 맛있는 걸 줄 터이니 잠시 내려오렴. 정말 맛있는 거니? 개미들은 쉽게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럼 그렇고 말고 어서 이리로 내려와. 개미들은 한 번도 먹어보지 못한 맛있는 거라는 말에 입맛을 다셨지요. 토끼는 밥이 붙은 커다란 나뭇잎을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자, 모두들 가까이 와봐. 개미들은 좋아서 어쩔 줄을 몰랐지요. 토끼 등에서 겨우 내려온 개미들은 토끼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때 토끼는 나뭇잎 한쪽을 물고 깡충깡충 뒷걸음을 쳤지요. 토끼야, 우릴 놀리는 거니? 아니야. 그것보다 이쪽이 더 좋을 것 같아서 말이야. 토끼는 개미들을 향해 소리를 쳤습니다. 개미들은 종종 걸음으로 토끼에게 다가갔지요. 토끼는 이번에도
나뭇잎을 물고 뒷걸음을 쳤습니다. 토끼야, 정말 그럴 거야? 화내지 마. 이쪽이 먹기에 좋은 자리라서 그렇지. 개미들은 다시 종종 걸음으로 달려갔습니다. 겨우 개미들이 토끼에게 가까이 갔을 때였지요. 이번에도 토끼는 나뭇잎을 물고 뒷걸음을 쳤습니다. 너 정말 우릴 놀릴 셈이로구나. 개미들은 화가 나기 시작하였지요. 그게 무슨 소리야? 조금만 더 오렴. 아주 맛있는 거란다. 토끼는 한 발짝 뒤에 서서 개미를 향해 손짓을 했습니다. 암만 놀려봐라. 우리가 물러설 것 같아? 약이 오른 개미들은 오기가 생겼지요. 이를 악물고 토끼가 있는 곳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달려도 토끼를 따라갈 수는 없었지요. 개미들은 배가 고프고 힘이 빠졌습니다. 토끼는 자꾸만 뒷걸음을 쳤습니다. 자, 어서 이리로 오렴. 토끼가 말을 끝내며 다시 뒷걸음을 칠 때였지요. 토끼의 발에 바위돌이 걸려 뒤를 돌아보니 개천이 있었습니다. 토끼는 나뭇잎을 입에 물고 개천을 깡충깡충 건너갔지요. 개미들아, 어서 건너오렴. 배가 고프지 않니? 물을 건넌 토끼는 입을 실룩실룩 거렸습니다. 개미들은 물이 가로놓여 더 이상 따라갈 수가 없었지요. 그날부터 물 위쪽에 모여 토끼가 건너오기를 눈이 빠져라 기다렸습니다. 절대로 다시 돌아가지 않을 것이야. 토끼는 개미들이 또다시 자기 등에 다시 기어오를까봐 어디론가 가버리고 말았지요. 개미들은 토끼를 따라오느라 피곤해 지쳐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며칠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였지요. 배가 고픈 개미들은 허리를 꼭 졸라맸습니다. 배는 여전히 고프고 눈은 쑥 들어가 앞도 제대로 볼 수가 없었지요. 아이, 배고파. 이러다 정말 굶어 죽겠는걸? 우리 힘으로 먹을 걸 찾아보자. 개미들은 두 무리로 나뉘어 먹을 것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한 무리는 마을로 내려가서 먹을 것을 찾아다녔지요. 다른 무리는 그 자리에 남아서 토끼를 기다렸습니다. 마을에 내려갔던 개미들은 쌀 몇 알을 얻어왔지요. 그때까지도 토끼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개미들은 쌀 몇 알을 조금씩 나누어 먹었지요. 이런 일이 있은 후부터 개미들은 토끼 등에 붙어 살지 않았습니다. 날마다 땀을 흘리며 먹을 것을 구하였지요. 개미의 가는 허리는 그때 배가 고파서 졸라맸기 때문입니다. 그때 보이지 않았던 눈은 아직도 잘 보이지 않아 가느다란 뿔을 지팡이 삼아 겨우 길을 찾아다니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야기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